조명이 낮게 깔린 경기장 위로 찬 공기가 흘렀고 붉은 응원막 사이로 사람들의 숨소리만 길게 번졌어요. 경기 시작 직전까지도 많은 사람은 오늘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손끝에 쥐인 국기처럼 단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전반이 흐르며 한국 축구는 한 장면 한 장면 천천히 무너졌고 그 붕괴는 점수판보다 표정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코트디부아르의 첫 번째 역습이 그라운드를 가르던 순간 한국 수비의 간격은 너무 멀었고 중원은 너무 늦었어요.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한 번 뚫린 균열이 어떻게 공포로 번지는지 그대로 보였고 선수들의 발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어 있었어요. 후반에 손흥민과 이강인과 조규성이 들어왔지만 이미 경기의 흐름은 기울어진 벽처럼 한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날 패배가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네 골을 내줬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걸었던 반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골대를 3번이나 때렸고 겉으로만 보면 운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이 참패의 본질을 가리지 못해요. 운이 나빴던 팀은 있을 수 있어도 경기 구조가 무너진 팀은 운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손흥민은 경기 뒤에 모든 경기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짧은 한마디에는 주장으로서의 사과와 불안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더 아픈 대목은 그 사과를 들은 사람들 대부분이 선수 개인보다 한국 축구 전체를 먼저 떠올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팬들이 묻는 질문은 왜 졌느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느냐예요. 한때 우리는 어려운 경기를 만나도 버티는 힘은 있다고 믿었고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쉽게 꺾이지 않는 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밤에는 압박을 당할 때마다 선택이 늦어질수록 책임을 떠넘기는 몸짓이 늘어났어요. 공을 가진 선수는 도와줄 동료를 찾지 못했고 공이 없는 선수는 다음 장면을 예감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어요. 감독의 실험이라고 부르기에는 준비가 너무 부족했고 준비 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반복된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한 번의 평가전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오래 덮어두었던 상처가 터진 밤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은 손흥민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 기대가 얼마나 한 선수에게 과도하게 걸려 있었는지만 드러났어요. 핵심 선수가 있어도 체계가 없으면 기적은 오래가지 못하고 핵심 선수가 막히는 순간 팀 전체가 함께 멈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확인됐어요. 결국 코트디부아르전의 0대4는 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나시 조명 아래로 끌려나온 장면이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수비 숫자가 아니라 수비 질서였고 더 정확히는 누가 언제 나가고 누가 언제 메우는지가 끝내 하나로 맞물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3명이 서 있으면 안정적일 것 같지만 간격과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빈 공간은 더 넓어지고 책임은 더 흐려져요. 코트디부아르는 바로 그 틈을 받고 한국의 오른쪽과 반 공간을 집요하게 찔러 들어왔어요. 한 선수가 끌려 나오면 뒤를 막아야 할 선수가 늦었고 그 늦은 반응은 다시 중원의 불안으로 이어졌어요. 대표팀 수비는 몸싸움에서 완전히 밀렸다기보다 상황 인지와 위치 선정에서 계속 반박자씩 뒤처졌어요. 이 반박자의 지연은 국제 경기에서는 치명적이어서 공 하나를 뺏기면 바로 슈팅 장면으로 연결되기 쉬워요. 두 번째 원인은 중원의 연결고리가 끊겼다는 점인데 공을 빼앗은 뒤 첫 번째 전진 패스가 너무 안전하거나 너무 늦었어요. 상대는 한국이 측면으로만 빠지는 습관을 잃고 있었고 그래서 중앙 차단이 쉬웠어요. 중앙이 막힘이 측면 수비수는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했고 그 결과 뒤에 공간은 더 크게 열렸어요. 공격을 위해 전진한 폭이 역습의 통로로 바뀌는 순간 한국은 매번 뒤를 돌아보며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선수 한 명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팀 전체를 뒤집어 놓는 연쇄 반응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원인은 공을 가진 선수보다 공이 없는 선수의 움직임이 훨씬 부족했다는 데 있어요. 패스를 받으려는 각도가 적고 상대를 끌어내는 유인 움직임이 부족하면 아무리 기술 좋은 선수도 고립되기 쉬워요. 손흥민과 이강인이 후반에 들어왔을 때도 주변의 받침대가 약하니 개인 능력이 곧바로 장면을 바꾸지 못했어요. 우리는 자주 간판 선수가 들어오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축구는 연결의 경기라서 고립된 재능은 생각보다 쉽게 묶여버려요. 네 번째 원인은 대표팀이 여전히 상대 분석보다 자기 이름값에 기대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아시아에서는 통하던 전개 속도와 강도가 세계 무대 모의고사에서는 전혀 다른 속도로 돌아오는데
그 차이를 너무 느슨하게 받아들였어요. 손흥민이 경기 뒤에 더 어려운 상대들은 더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바로 이 현실을 겨냥한 고백처럼 들렸어요. 상대는 준비된 질문을 던졌는데 한국은 익숙한 답안만 외우고 나온 듯한 답답함을 남겼어요. 그래서 전반의 두 골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준비와 조직과 이해도의 차이가 누적된 필연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진실은 전술판 위에 적힌 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을 운영하는 한국 축구의 구조 자체에 있어요. 대표팀은 언제나 급한 불을 끄는데 익숙했고 큰 대회를 앞둘수록 장기 설계보다 당장 결과를 내는 선택에 끌려왔어요. 감독 선임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팬들은 피곤해했고 선수들은 조용히 뛰었지만 현장은 이미 신뢰의 금이 간 상태였어요. 축구는 믿음의 스포츠라서 지시가 늦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선수는 긴수록 더 망설이게 돼요. 이번 패배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장면은 못 뛰는 선수가 아니라 서로 확신하지 못하는 선수들이었어요. 국내 무대와 대표팀의 연결도 오래된 숙제인데 누가 어떤 역할로 올라와야 하는지 기준이 선명하지 않을 때 팀의 뼈대는 늘 흔들려요. 어떤 선수는 소속팀에서 하던 역할과 전혀 다른 위치에 서고 어떤 선수는 익숙하지 않은 간격 속에서 장점을 잃어요. 그러면 대표팀 소집 때마다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지고 강한 상대는 그 낯섦을 놓치지 않아요. 결국 한국 축구는 선수층이 얇아서만이 아니라 역할 설계의 연속성이 약해서 더 흔들리는 측면이 커요. 손흥민이 몇 년째 대표팀의 감정과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풍경은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구조의 빈곤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해요. 한 명의 주장이 사과와 각성과 동기부여까지 모두 책임지는 팀은 평소 체계가 그 짐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손흥민이 잘할수록 한국 축구는 더 안심했고 그 안심이 어느새 준비 부족을 가리는 커튼이 되어버렸어요. 김민재와 이각인과 황희찬 같은 이름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좋은 선수의 숫자를 세는데 익숙했지 좋은 팀의 조건을 채우는 데는 둔감했어요. 그런데 세계 무대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거리와 속도와 압박과 재정비가 경기의 대부분을 결정해요. 코트디부아르전은 바로 그 기본값에서 한국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냉정하게 보여줬어요. 전방 압박이 어설프면 뒤가 열리고 뒤가 불안하면 중원은 움츠러들고 주머니 움츠러들면 공격수는 고립돼요. 이 악순환은 한 번 시작되면 손흥민이 들어와도 이강인이 공을 오래 만져도 쉽게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참패의 진실은 간판 선수의 부재가 아니라 구조의 부재이고 몸 상태 문제보다 설계 문제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팬들이 분노하는 것도 패배 그 자체보다 이미 여러 번 보았던 문제들이 또다시 더 큰 무대에서 반복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복된 문제는 우연이 아니라 문화가 되며 문화가 된 약점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반드시 얼굴을 드러내요. 실제로 한국 축구는 위기의 밤마다 늘 비슷한 장면을 남겼어요. 강한 상대를 만나면 초반 압박에 흔들리고 실점 뒤에는 감정이 먼저 앞서며 후반에는 개인 능력에 기대는 흐름이 반복됐어요. 이 패턴이 무서운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으면 선수 세대가 달라져도 결말이 비슷해진다는 데 있어요. 과거에도 평가전 대패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정신력만 말했고 구조개혁은 늘 다음으로 미뤘어요. 축구협회와 대표팀 운영과 유소년 육성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경기장에서는 하나의 결과로 합쳐져요. 어린 선수 때부터 공간 이해와 빠른 판단과 압박 회피를 체계적으로 익히지 못하면 성인이 된 뒤에는 재능으로 메우는 시간이 길어져요. 재능이 뛰어난 선수는 유럽 무대에서 살아남지만 대표팀 전체가 그 속도를 공유하지 못하면 격차는 더 선명해져요. 이번 경기에서도 몇몇 장면은 분명 가능성을 보여줬고 초반 압박과 세벌의 골대는 완전히 무기력한 팀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능성과 완성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여서 가능성만으로는 세계 강호를 버틸 수 없어요. 더 냉정한 사례는 실점 뒤 태도였는데 한국은 조급해질수록 패스 길이가 길어졌고 길어진 공은 다시 상대의 먹잇감이 되었어요. 반대로 코트디부아르는 앞서고 있을 때 더 침착했고 공을 뺏은 뒤 어느 공간을 찌를지 이미 합의가 끝난 팀처럼 움직였어요. 그 차이는 체력의 차이만이 아니라 평소 훈련에서 무엇을 반복했는지의 차이처럼 보였어요. 팬들 역시 이 장면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었기 때문에 단순한 비난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반응했어요. 경기가 끝난 뒤 여론 공간을 메운 것은 분노보다 허탈감이었고
허탈감은 늘 기대가 컸던 팀에만 남아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긴 이야기의 끝을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수들도 이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경기 뒤 말은 더 겸손해지고 표정은 더 무거워져요. 손흥민의 사과는 주장 개인의 예의이면서 동시에 더는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종종 실패 뒤에 희생양을 찾지만 이번 경기에서 더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축구를 운영하는 방식의 교체예요. 좋은 팀은 유명한 선수들의 모임이 아니라 약점을 감추지 않고 훈련으로 줄여가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이번 밤이 다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참패는 끝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일 수 있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다음 큰 무대에서는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 회복이 아니라 현실 인식이에요. 아직 본 대회 전이라 다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그래서 더 잔인하게 정확한 점검이 필요해요. 손흥민도 막지 못한 밤이었다는 말은 손흥민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한 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뜻이어야 해요. 감독은 실험을 말할 수 있지만 실험에는 책임 있는 설계와 실패 뒤에 분명한 수정안이 따라와야 해요. 협회는 팬들의 분노를 일시적인 감정으로 넘기지 말고 왜 신뢰가 계속 바닥을치는지 정면으로 봐야 해요. 선수들은 상처 입었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가장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누가 어느 자리에서 편한지보다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부터 다시 합의해야 하고 그 합의가 선발보다 먼저 서야 해요. 압박을 언제 걸고 언제 내리고 공을 뺏은 뒤 어디로 전진할지까지 모두가 같은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손흥민의 침투도 이강인의 왼발도 황희찬의 돌파도 살아나고 김민재의 수비도 덜 외로워져요. 대표팀이 강해지는 길은 간판 선수를 더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고 평범한 장면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쉬운 패스를 정확히 잇고 위험 지역에서 간격을 유지하고 실점 뒤에도 표정이 무너지지 않는 팀이 진짜 강팀이에요. 이번 0대4는 치욕이지만 때로는 치욕이 가장 정직한 교사 역할을 하기도 해요. 문제를 인정한 팀만이 변할 수 있고 변화를 훈련으로 옮긴 팀만이 다음 무대에서 다른 결말을 만들어요. 팬들의 응원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이제는 맹목적 기대보다 냉정한 질문이 함께 가야 할 시간이에요. 왜 늘 비슷하게 무너지는지, 왜 늘 간판 선수에게만 기적을 기대하는지, 왜 체계보다 이름을 먼저 세는지 끝까지 물어야 해요. 그 질문이 불편하더라도 한국 축구를 정말 살리는 길은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는 데서 시작돼요. 코트디부아르에 당한 이 밤은 잊고 넘어갈 패배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얼굴로 반복되지 않아야 할 기록이에요. 손흥민의 한숨과 팬들의 침묵과 감독의 무거운 시선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국 축구의 충격적인 진실은 재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팀으로 묶는 힘이 아직 약하다는 데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경제 관련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어요.